자, 오늘 제가 이제 리셋은 불가피하다. 과거에도 리셋 얘기를 해보고 그랬죠. 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그 소위 폐악질을 우리가 겪는 이유가 있어요. 폐진입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한 시대가 맥을 내렸습니다. 수명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새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뭘 여기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뭐냐면은 이 부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그림, 이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받고서는 그 충격을 받고 그랬는데, 왜 충격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 쉽게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제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198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하고 똑같은 시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랬고, 왜 이 시기를 선택을 했냐면요. 이창용 총재가 지난 70년간에 그러니까 부채의 조정이 없었다. 제대로 된 조정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1990년까지는요. 91년까지 정확하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소득하고 부채가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했어요. 이건 문제가 없죠. 제가 그러잖아요. 부채라는 것은 뭐냐면요. 미래 소득을 당겨 쓴 겁니다. 가불한 거죠. 미래에 자기가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미리 당겨 쓴 겁니다. 가불해서 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미래 소득으로 뒷받침돼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거예요.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채라는 것은요. 그래서 근데 91년도까지는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렇게 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그랬는데 부채도 증가하지요. 증가를 하는데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91년 이후부터 왜 91년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91년을 이걸 과거에도 제가 몇 번 짚었던 다른 측면에서 짚었던 건데 91년도부터 이게 벌어져요. 91년도부터요.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97년도 외환위기 때에 한번 그러니까는 충격을 받고 부채가 조정이 되어져요. 이 그림에 나오죠. 빨간 선이 부채의 증가 속도예요. 1991년을 100으로 놨을 때, 그 97년도에 263이니까 뭡니까? 91년도보다 2.63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부채가요. 예? 한 6년간에. 소득은 그러니까 209니까는 2.1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가 났잖아요. 외환위기는 외부의 충격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채가 뭐냐면 240까지 줄어듭니다. 98년도에요. 외환위기 충격이죠. 많은 기업들도 파산하고 그랬잖아요. 263에서 240 한 23%포인트가 하락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이게 이제 강제로 조정된 거죠. 강제로 부채가 조정된 거예요. 조정된 건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러니까 부채가 조정된 적이 없어요. 예?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해서 91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22배가 작년도 기준으로 22배나 증가했습니다. 예? 증가했어요. 그리고 근데 반면에 소득은 7.2배뿐이 안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91년도에 비해서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거의 그러니까 1500%포인트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화살표로, 녹색 선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했잖아요. 이게 신용과 소득의 갭입니다. 이게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미래 소득을 이거는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파산하는 거죠.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채를 상환 못하면 파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상식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복잡한 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91년도부터 왜 이게 벌어졌는가?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미국을 봐보세요. 똑같은 시기입니다. 똑같은 시기요. 똑같은 시기를 보게 되면 91년도를 100으로 놨을 때 미국은 저기 377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데가 뭐냐면 2007년도 금융위기 직전이잖아요. 금융위기 직전, 예? 직전이라기보다 금융위기 터지는 해이죠. 사실상이요. 377.
3.8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반면에 소득은 2.3배. 한 145%포인트가 격차로 벌어진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특히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터진 거야.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뭐예요? 미국의 가계부채 사태였었어요. 가계부채 사태. 그리고 나서 미국도 그러니까는 부채가 357까지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미국 사회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번쩍 들어가지고 가계의 그러니까 부채가 그러니까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 모드로 이제 전환된 거예요. 시스템이요. 관리 모드로. 그래서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팬데믹 당시에 팬데믹 터지면서 여기도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좀 약간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잖아요. 예? 가팔라지는데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득과 이 부채하고 소득 간의 격차가 88%포인트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요? 1469%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충격이 별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충격이 별로 그러니까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건전해졌잖아요. 건전했잖아.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벌어졌어. 이거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돈 부채가 어디로 갔느냐? 우리나라 대부분 이게 소득으로 안 갔다는 얘기는 소득이 그만큼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는 빚이 어디로 갔느냐? 자산시장으로 간 거죠. 자산시장으로. 예? 그게 결국 뭐냐면 한국은 특히 뭐냐면 부동산 자산이죠. 가계의 부동산 자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95년도부터 자료가 집계가 되집니다. 95년도를 100으로 놨을 때 그리고 95년을 100으로 놓은 이유는요.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에 미국도 주택 대부 조합이 파산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부동산 대출 문제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90대 초에 경기 침체가 오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게 95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부시 행정부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클린턴 때부터예요. 미국도 뭐냐면 국회가 워싱턴이 완전히 월가에 포획당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여 95년도를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100으로 놨을 때 한국은 봐보세요. 한국은 보면 파란 선이 소득이에요. 빨간 선이 부동산 자산이고요. 보게 되면은 95년도에 비해서 6.7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자산이요. 소득은 근데 4배 증가했어요. 이것도 격차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격차가 계속. 근데 이 격차가 벌어진 것은 언제부터 벌어졌느냐? 2002년입니다. 왜 2002년이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2002년 전까지는 보게 되면 소득 증가 속도가 부동산 자산 증가 속도보다 좀 컸어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바람 이렇게 재테크 바람 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통계 수치에도 나타나지는 거예요. 통계 수치에도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봐보세요. 미국은 가계소득하고 부동산 자산의 추이를 보게 되면요. 95년을 100, 한국하고 똑같이 놓은 겁니다. 파란 선이 가계소득이고 빨간 선이 부동산 자산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보게 되면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언제부터 이제 그러니까 조짐이 나타나냐면요. 2006년도부터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2006년도부터 연체율이 증가하고 이 금리가 쭉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정점에 달하면서 이게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2006년도에 그러니까는 2.8배까지 95년 대비해서 올라가고 소득은 1.8배. 그러니까 한 1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지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뻥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까지 계속 하락합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요. 얼마까지? 232까지요. 그러니까 많은 조정이 생긴 거예요. 조정이 생겼던 거야.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218까지, 232까지, 218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조정이 생긴 거잖아요.
예? 소득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지머니 시대가 가면서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이제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지는데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팬데믹 이후에 돈이 엄청 풀리면서 여기도 갑자기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진 겁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154%포인트 차이인 거예요. 자산하고 소득의 격차가, 부동산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미국은요. 근데 우리는 얼마예요? 270%포인트. 예? 2배 정도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산이 이게 부동산인데 우리는 언제요? 2002년도부터. 여러분 왜 2002년인지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왜 2002년도부터인지? 예? 왜 2002년도부터? 아까 제가 앞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91년도 그랬잖아요. 91년도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냐고요. 이거 어느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없잖아요.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 사회과학은 역사를 모르면요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본질을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가냐면요. 자, 한국은 아까 보세요. 부채하고 소득의 격차가 계속 확대가 됐잖아요. 계속 확대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부채, 그걸 신용이란 말과 부채라는 말을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같은 말로 생각해 주세요. 신용이 구조조정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조정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야. 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이런 얘기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자료 중에서 자, 이거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좀 봅시다. 멀리 볼 필요 없이. 2008년도부터 2017년도부터는 문재인 정권이죠. 2008년부터 17년 사이는 뭐냐면 보수 정권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네? 사실은요. 근데 자산 증가분이 연 611조씩 증가했습니다. 소득 증가분은 연 76조 원. 예? 그러니까 거의 9배 속도로 그러니까 자산 증가가 빨랐던 거예요. 소득 증가보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자산 증가는 1374조 원씩 연 1년에. 반면에 소득은 59조 원으로. 소득은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잠깐만 떨어지니까는 이게 줄어들 게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부채 증가로요. 이 자산 증가로 다 이어진 거야. 예? 자산 증가로. 소득은 별로 안 증가하고요. 예? 이걸 제가 몰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득이 그러니까는 부채 증가 속도만큼 같이 올라가진다면은 이건 몰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건전한 거야. 부채가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부채가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벌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미래 소득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치달으니까 이걸 이제 몰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핀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더군다나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기간 2년, 문재인 정권 마지막 2년이죠. 이때 보게 되면 끔찍해요. 제가 과거에도 보여준 통계지만은 통화량이 시중에 한 700조가 풀렸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땀을 흘려서 일하는 실물 경제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 자산시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한 100조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 2년 동안에 자산은 그러니까는 3,200조 이상이 증가했어요. 특히 부동산 자산으로 2,800조 이상이 들어갔어요. 예?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보게 되면요. 소득에 비해서 자산이 그러니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자산의 증가 속도가 22배나 높고 가계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24배가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요. 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땀 흘려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다 자산 재테크에 올인하고 싶지. 그렇죠? 자산 재테크에.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이 수치를 제가 반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되게 된 이유. 예? 이게 제가 이제 그래서 95년도부터 쭉 이제 그러니까는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권별로 나눠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서 얘기한 건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이 자료는 예?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자산의 배율이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아요. 한 10배 정도 되니까.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들도 7배가 채 안 되고 그래요. 예? 우린 10배 정도 돼요. 대한민국은 자산 불평등이 너무 심한 사회예요. 너무 심한 사회야.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자산가들이. 대한민국은 그래서 소위 말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꿈도 꾸지 마세요. 예?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건 없습니다.